현재 일본에서는 특유의 정치 문화 속에서 한 인물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다카이치 총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회에서는 집권 자민당이 의석의 절반 이상을 완전히 장악하며 압도적인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국민의 무려 93%가 다카이치 총리의 개헌 추진에 찬성하면서 나라 전체가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 관계자들은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을 상당히 위험한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그 위험한 본심을 겉으로는 포장하고 숨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한국과 사이가 좋다고 말하고 있지만 언제 그 발톱을 드러낼지 알 수 없다는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일본 방위성은 최근 F-35를 탑재한 항공모함 전력을 대거 남쪽 해역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독도를 핑계 삼아 그 방향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까지 대거 찬성하는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위험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은 이를 활용해 자위대 규모를 키우고 주변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가장 만만한 상대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한국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은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을 최우선 목표로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이 최근 수년간 엄청난 무기 수출 실적을 올리는 것을 지켜본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 선언과 동시에 무기 수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첨단 산업은 물론 방산까지 한국에 뒤지고 있으며 결국 수출액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 역전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출 돌파구를 방산에서 찾으며 무기 수출액을 수천 %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런 공격적인 움직임과는 정반대로 한국과 군사력을 잇는 군수협정을 추진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상이 군수지원 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더니 한일 국방 외교 회담에서 군수지원에 관한 협정을 정식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이 이러는 이유를 분석하며 일단 군수지원 협정을 맺어놓고 나중에는 군사지원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보급 물자만 교환하자고 했다가 나중에 무기 지원까지 그 의도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본의 숨겨진 속내와 그에 대한 한국의 단호한 판단이 깔려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상 최초로 전해진 일본의 제안, 먼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최대 안보 회의인 샹그릴라 대화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 회담에서 일본 방위상이 ACSA, 즉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을 제기했습니다. ACSA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은 유사시 탄약과 식량, 연료 같은 군수 물자를 서로 주고받기로 하는 국가 간 약속입니다.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의미는 매우 큽니다. 두 나라 군대가 사실상 보급을 공유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거의 미국과 이스라엘 수준의 관계가 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국의 군수물자를 사용할 수 있고 반대로도 가능해집니다. 군사적으로 두 나라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일본 방위상은 공식 세션에서 의미심장한 발언도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진전을 위해서는 한국 국민의 지지도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 국민을 설득해달라는 압박성 발언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이 협정을 원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 방위상의 이 발언 자체가 매우 의외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여론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국방력을 굉장히 불신하고 그 성능도 깎아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여전히 한국산 무기에 대한 불신은 물론 조롱도 서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치권에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나 군수 협력은 일종의 금기시된 사안이었습니다. 일본과 같은 클래스가 한국과 그런 협약을 맺어봤자 일본이 손해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이어지던 이 자존심이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결국 깨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뻔하고 염치 없는 태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본은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렇게 ACSA에 매달리는지에 대한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어저늘의 일이 아닙니다. 일본은 과거부터 한국의 핵심 정보를 얻으려 해왔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와 함께 ACSA도 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소미아는 반대 여론 속에 체결 직전 무산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신중한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일본이 이토록 ACSA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일본은 지금 심상치 않은 안보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중국과 대만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사방이적인 상황에서 일본에게는 한국이라는 든든한 군수 파트너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이제 미국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국의 손을 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어떻게든 일본을 지켜준다고 여겨졌으나 이제 그게 아닐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해결책 중 하나로 한국과의 상호 군수 지원을 상정해 한국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부자애 때문에 일본이 움직인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한국 같으면 자존심 때문에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일본은 다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굽히는 모습이 최근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스스로 강자라고 생각하다가도 얻을 것이 있다고 판단하면 자존심을 쉽게 버립니다. 두 번째로 일본은 한국의 막강한 군수 생산 능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탄약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생산합니다. 전쟁이 벌어진다면 일본은 한국의 이 무기들을 꺼내 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대만 유사시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중국이 일본을 공격한다고 가정하면 한국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대만 역시 한국군의 파병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에 의해 동원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일본 역시 일종의 이중 안전장치로서 한국과의 상호 군수 협정을 맺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일본을 공격할 경우 자동으로 한국도 간접적으로 참전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셋째, 한미 군사협력의 세계에 일본이 정식으로 끼어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ACSA를 맺으면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묶이게 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득인 협정입니다. 미국도 일본을 끝까지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본의 움직임을 오히려 환영합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 중국을 상대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들어 한국이 핵심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을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중국과 충돌할 경우 한국이 중심에 나서서 1차적으로 중국을 상대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움직임을 이미 파악하고 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ACSA에 매달리는 동안 한국은 전혀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입니다. 이는 일본이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일본은 한국과 합치자고 하는데 한국은 독립하려 하는 것이 바로 그 차이입니다. 최근 샹그릴라 대화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은 미국 의원들을 만나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내일 당장 전자권이 전환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미국 의원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미국 의원들도 한국의 전자권 준비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흡족해 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한미 양국이 2020년에 이미 전자권 전환 조건의 94%가 충족됐다고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통 공개하지 않는 민감한 사안인데 이례적으로 공개된 것입니다. 전자권 전환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완전한 환수까지 갈 것입니다. 일본이 바라는 것과 정반대 방향이라는 점은 일본은 자꾸 묻으려 하지만 한국은 그 반대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자족적으로 독립해서 움직이려 한다는 것이 일본이 파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일본이 다급해진 나머지 한국과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이 전자권 환수까지 완료하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될 일인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핵 추진과 관련해 한미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실무회담에서 관련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핵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 역시 일본은 한국과 점점 멀어진다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한국은 자주 국방을 실현하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완성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반면 일본은 미국의 핵 추진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때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미 투자를 제시하고 핵 추진을 받아냈습니다. 한국은 줄 것이 많았기 때문이고 일본은 줄 것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맥락이 한국과 일본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전자권을 가져오고 핵 추진까지 추진하며 저만치 앞서 나가는데 일본은 한국 없이는 안보가 불안한 처지로 점점 동아시아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정부는 완전한 독립적 군사력을 지향합니다. 일본을 책임져 달라는 속내가 숨겨진 협정에 사인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그런데 일본 일각에서는 한국이 왜 일본과의 상호 군사 지원 협정에 신중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일 분위기가 좋지 않았느냐, 이제 혐한도 없고 한일이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된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이 한국의 현실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첫째, 당연한 이야기지만 과거사 문제입니다. 일본은 한국을 식민 지배한 나라입니다. 그런 일본과 군사물자를 주고받는 협정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한국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안규백 장관도 양국 국민에게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국민 정서가 받쳐주지 않는 협정을 함부로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의 군사 재무장 우려입니다. 일본은 최근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상 최대로 무기 수출 규제도 대폭 풀었습니다.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과 군사 협정을 맺으면 일본의 재무장에 한국이 명분을 주는 셈입니다. 일본은 또한 한국의 국방 및 방산 노하우를 카피하려 들 것입니다. 일본도 한국만 무기를 수출하느냐, 일본도 수출을 대대적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왕이면 좋은 무기를 일본이 더 만들겠다며 국가산업으로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방산은 정부와 함께 북한과 대치하며 수십 년간 만들어온 국책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방산에 있어 정부와 민간이 오랜 기간 분리되어 있어 이제 와서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부는 예산이 없다고 하고 민간은 너무 비싸게 만들어버리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따라한다고 해봤자 승산이 없는 싸움이지만 어쨌든 한국을 카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으로서는 그런 의도를 가진 이들과 군수 상호 지원을 약속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셋째, 한국이 일본의 군수 복구를 여러 가지로 떠받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생산 능력이 부족하고 한국은 생산 능력이 막강합니다. ACSA를 맺으면 결국 한국이 일본을 먹여 살리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이 얻을 것보다 일본이 얻을 것이 훨씬 많은 불공정한 협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숨겨진 속내를 한국이 간파했다는 것입니다. 당장 일본은 이 협정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민주당 시절 일본은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 따르면 실제로 오바마 정부는 북한 폭격 직전까지 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쟁터가 어디가 되느냐는 자명해집니다. 바로 한반도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경우 한국 내에 있는 주한미군은 곧바로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군수물자를 지원해주는 척하면서 불씨를 넣고 있는 모양새가 됩니다. 실제로 여기서 더 큰 우려도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의 극우 세력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 6.25 전쟁이 일본 경제 부활의 결정적 계기였기 때문입니다. 전쟁 특수로 일본이 다시 일어섰던 역사를 일본 극우 세력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ACSA는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일본이 군수 지원을 명분으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길이 열립니다. 자위대가 한반도에 발을 들이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한국과의 군사협정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독도 도발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일본은 순시선을 보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례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일본이 계속 순시선을 보내는 것은 국제재판소로 회부해 자기들의 영토로 정당화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매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고 외교 청서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합니다. 학교 교과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정권 들어 이런 도발은 더 노골적으로 변한 모습입니다. 한 손으로는 군사협정을 맺자며 손을 내밀면서 다른 손으로는 한국 영토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본을 어떻게 군사 파트너로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한국이 ACSA를 거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입니다.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나라와는 군사협정을 맺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은 스스로 군사 주권을 강화하는 자주국방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전자권을 가져오고 핵 추진을 갖추며 진짜 자주국방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한국이 선택한 길입니다. 일본이 매달릴수록 한국의 위상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뜻밖에도 미국이 일본의 이러한 모습을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일본의 개헌을 지지하고 전쟁 가능 국가로 변모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군사 대국으로 키우려 하며 평화헌법 개정 요구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방산 수출 대국의 목표를 설정하려 하자 미국의 행동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방산 4강을 목표로 도약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행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는 점이 의문인 상황입니다. 우선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의 방산 산업과 유사한 형태를 따라가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최근 수개월간 한국에 관한 다양한 분석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사는 뜻밖에도 한국의 저렴함에 관한 분석이어서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전 세계에 많은 방산업체가 있지만 이들은 최근 마이너스 성장세이거나 간신히 현상 유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무려 177% 성장세를 지난 수년간 일궈냈고 이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카이, 한화,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 기업들의 독자적인 개발이 합을 이뤄갈수록 성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번 러시아 사태로 반사 이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민주 진영에서 급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는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베트남 군사 매체에서는 중국의 방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30%인 반면 한국은 200%가량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방산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을 서서히 끌어내리고 있는 국가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사태로 인해 사회주의 진영과 방산 협력을 맺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닌데다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 한국이 방위를 늘려가는 중진국들로부터 가장 선호되는 국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것을 매우 부러워했는데 누구보다도 일본은 군수 물품의 위력을 잘 아는 나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을 다시 세계 경제 2위 대국으로 급상승시켜준 것이 바로 군수 물품 판매였습니다. 일본은 우주를 비롯한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가진 만큼 방산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산은 국가 안보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타 제조업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마진이 붙습니다. 특히 미국은 무역에서 마이너스 수지더라도 방산에서는 상상을 초월한 가격으로 무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산업은 미국을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반면 일본은 최근 8년간 해외 수출 건수가 겨우 단 한 건에 그친 상황입니다. 일본의 다이아몬드 온라인은 한국과 일본이 너무나 많은 면에서 비슷하고 방산업도 후발주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있으며 일본은 완전히 한국에 뒤처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한국과 비교한 것은 최근 한국이 동남아와 중동은 물론이고 유럽까지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한국도 이렇게 하는데 일본이 못할 게 뭐냐는 자조적인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본 매체는 물론 한국은 북한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고 국가 방어를 위한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있었다며 한일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유럽까지 무기를 판매하자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한국 방식을 따라 하자는 것은 더욱더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에서는 일단 미국의 FMS 방식을 따라 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미국이 정부 주도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무기를 판매하는 시스템을 일본도 그대로 따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들도 정부 주도 무기 판매 전략 추진을 물밑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정부 간 거래로 무기를 수출하고 훈련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 미국 군수 산업을 키웠다면서 일본도 미국의 방식을 채용해야 한다고 띄운 것입니다. 이들은 일본의 무기 수출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이 민간 주도이기 때문이라며 일본 정부가 적극 관여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수출을 추진하는 체제 구축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면 우량한 일본 방산업체가 많아져 일본 수출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 경제는 수출도 침체기가 오래됐고 무역 적자가 지속되는 어려운 국면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군수품 납품을 자위대로만 한정해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급속히 쇠퇴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국내 밀리터리 애호가 사이에서도 일본 전차의 바퀴가 빠지고 군수품이 엉망인 자료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실제 2003년 이후 약 100개가 넘는 기업이 일본 방위 분야에서 철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에서는 표면적으로 미국의 군수품 FMS 시스템을 따라 하자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는 미국 방식이 아니라 확실히 한국을 따라 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은 미국의 FMS 프로그램 자체를 매우 싫어하고 일본 스스로 미국 FMS의 피해자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FMS를 통해 가격을 마음대로 붙이고 일본을 방위비 호구로 여긴다는 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FM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국에게도 함께 미국에 항의하자며
협조를 구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일본이 방산 수출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의 FMS라기보다 한국을 롤모델로 하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가 국가 대 국가로 협상을 이끌어내고 기업들도 마케팅에 참여해 함께 만들어가는 형태를 일본이 주장하는데 이는 바로 한국 방식입니다. 최근 한국이 25조 원대 대박을 내자 일본에서 조바심이 생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제계에서는 일본이 끝까지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면이 강한데 방산업계에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라고 합니다. 한국을 따라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일본이 군수품 수출을 강렬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군수품 성장은 미국과도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허가와 긍정적인 제스처가 따라와야 일본도 더욱 군수품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일본에 대해 매우 뜻밖의 반응을 보이면서 일본 정부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이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서 핵심 기술 이전에 미온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결국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일본 국방성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의 기술 이전을 해줄 생각이 아예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본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으로부터 얻는 기술은 별로 없습니다. 미국은 절대 핵심 가치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결국 미국과의 협력을 끊고 차세대 전투기를 영국과 개발하기로 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미국에 대한 도발일 수도 있지만 일본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 한국에서는 차세대 전투기 보람에 KF-21이 등장하는 등 주변국의 발전이 두드러졌습니다. 천문학적으로 돈을 쏟아붓는 FMS에 참여한 결과는 결국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도입과 개발 후 정비나 각종 비용은 전투기 비용보다 더 비싸고 부르는 게 값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 일부 채널에서는 과연 미국이 일본의 군수품 수출 활성화를 용인할지 의문을 품습니다. 일본의 의혹들은 미국이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원한다며 미국이 밀어줄 것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일본의 군수품 수출 대국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며 그런 증거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바라는 것은 미국 방산품을 구매해 군사 대국이 되어 아시아 방어선을 형성하고 미국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의미이지 일본이 군수물자를 생산해서 군수품 생산 대국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방위산업 전문지인 디펜스 뉴스는 이러한 한일 군수품에 대한 기사를 수차례 낸 바 있습니다.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이제 일본 정부가 군수 산업을 키워 해외 진출을 모색한다고 말하면서 일본은 자위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무기를 팔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2014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군수품 판매 금지를 해제했고 최근에는 그 기세가 더욱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국 대한민국의 급부상은 정체된 일본 경제를 살릴 하나의 실마리로 방산이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매체는 미국 정부가 일본이 지역 방위 분담을 늘리기는 원하지만 무기 수출에는 오히려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고도의 첨단 기술과 경제력을 갖춘 일본이 방산 시장에 나선다면 미국의 파일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몰아낸 적이 있고 수차례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가장 막강한 방산업계에서 일본의 방산 수출 성장을 오히려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입장에서는 이는 한국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국경 인접 등 여러 직접적인 이유가 있으나 일본은 미국의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전투기 도입을 소비해주며 방어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미국이 한국 방산도 눈여겨보고 있을 가능성이 커서 한국도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일본은 한국처럼 방산을 누리고 시장에 진입하기는 미국의 경계로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렇듯 일본은 한국의 방산 수출을 보며 자신들도 막대한 수출고를 올리고자 다양한 방법을 구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를 보는 미국은 일본의 방산 부상이 미국의 고객을 해칠 수 있다고 보기에 일본의 앞길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